안녕하세요. 제 소개로 시작하겠습니다. 혼자 살고 있는 50대 여성 돌싱입니다. 이제 전 남편과 함께 했던 사연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다른 이야기만큼 재미있고 시원한 이야기이니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6세 남편과의 연애 후 결혼을 했어요. 결혼과 동시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제 사조가 필요했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남편의 사업을 도와주어야 했던 상황이었어요. 남편의 사업은 유통업으로 담배와 주류를 수입하고 납품하는 일이었죠. 시장에 유통업자들이 많아 거래처를 확보하는 일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별 따기만큼 힘들었습니다. 남편은 발로 열심히 뛰어다니며 많은 거래처를 확보했지만 사업은 항상 불안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남편의 회사에서 사모와 격리 일을 도와주며 보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 역량으로 인해 거래처가 2배로 늘어나는 성과를 이뤄 유지만 잘하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자리를 잡게 되자 제 남편과는 30대 초반이 되었고 임신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는 남편의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오로지 내조만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돈이 부족해 아이를 키우기 곤란한 상황이 아니라면 더는 임시를 미루지 않으려고 결심했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기지 않았어요. 1년 동안 언젠가는 생길 거라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무 소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는데 남편이 무정자증이라는 결과를 알려주었어요. 우리 둘 다 너무 충격적이라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제가 아이를 가지고 싶다는 말을 노래처럼 삼키며 다녔는데 남편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듣게 되니 많이 복잡했어요. 그가 저에게 미안해하며 이혼을 원한다면 받아줄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보, 내가 불임을 했다니 어이가 없지? 라고 했어요. 나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당신 애기를 좋아하는데 나랑 계속 살 수 있겠어?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떠나고 싶으면 그렇게 해. 내가 위자료랑 그동안 고생한 거 다 챙겨줄 테니까. 좋은 남자를 만나서 새 시집가. 그게 뭔 소리야? 당신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겨우 이런 거로 이혼하겠다는 게 말이나 되냐? 사실은 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괜히 당신을 가정적인 남자로 만들고 싶어서 애기 타령한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런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이 무정한 사람이든 뭐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리석은 말을 했지만 저가 잘 설명해 주어서 작은 위기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부부는 임신과 아이라는 말을 금기처럼 여기고 입 밖에 내놓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 없이 살아가는 것도 큰 문제가 된 것도 아니었고 금방 잊어버렸어요. 한편 유일한 시댁 식구인 시누이와는 아주 가까웠어요. 사실 남편을 만나게 된 것도 시누이 덕분이었답니다. 시누이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자 절친한 친구였으며 정신적인 지원자였어요. 친구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결정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는 저희 부부와는 달리 시누이는 애가 2이나 있었습니다. 혼자서 키우는 것이 힘들다는 소리를 자주 해서 제가 이틀에 한 번씩은 찾아가서 도와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갓난자들이었는데 하루 종일 울기만 해서 시누이가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제가 시누이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시누이는 구세주를 만난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반겼습니다. 친구야, 올 해와줬구나. 고맙다. 고마워. 안 그래도 애기 2을 동시에 안고 있어서 팔목이 나갈 것 같았거든. 어서 와서 첫째 좀 안아줘. 내가 나보다 힘이 세니까. 고생 많았어, 친구야. 그러게, 텀을 두고 둘째를 낳으라니까 뭐가 급하다고 연년생으로 나왔겠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니? 난 순둥이들만 나올 줄 알았는데. 어쨌든 올케이야. 친구인데 내가 없었으면 벌써 쓰러졌을 거야.
진짜 고마워, 현미야. 너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봐. 내가 그 이한테 말해서 선물을 주는 거 말이 돼? 괜히 뭘 받으면 여기 찾아오는 게 불편해질걸. 내가 오는 게 싫으면 선물 주든가. 그러자 친구는 절대 선물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저에게 절대 발길을 끊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어. 그래서 제가 낳지 못하는 아기들을 매일 아이들을 돌봐주러 가고 힐링하며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거의 매주 아이들을 도와주었고 이후에는 덜 자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편과 부부로 잘 지내며 5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나이가 더 들어가서 그런지 부부관계가 떨어지고 대화도 그다지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보다는 의리와 우정으로 함께 사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일에 열심히 힘쓰고 저도 내조에 더하여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남을 위해 봉사하고 싶던 마음이 있었는데 기회가 주어져서 매주 보육원에서요. 매주 주말마다 저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식당에서 식사를 나누고 청소를 하며 아이들에게 학습 및 놀이 지원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실 봉사활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갔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치유되고 힘을 받아서 돌아왔어요. 그 결과 봉사활동에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며 잘 지내고 있었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서 뉴스에 소동이 터지고 여러 제약들이 발생했고 남편의 유통사업이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유통하는 술집이 연이어 문을 닫자 거래처의 절반 이상이 사라져버려서요. 매출이 반으로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추가로 거래하던 업체가 잔금을 치르지 않고 소비를 중단하여 큰 손해를 입었습니다.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지만 남편의 사무실에서 일을 도와보려고 했지만 남편은 혼자서 일을 처리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나가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사무실에 나가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일을 도와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알바를 통해 생활비를 벌고 남편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긴 했지만 취업 사이트를 확인해보니 여러 공장에서 공고가 올라와 있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를 많이 하는 뉴스를 보았던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컴퓨터 공장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긴 하루 동안 일할 사람이 필요함을 알리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전 망설임 없이 이력서를 즉시 제출하고 면접을 받았습니다. 면접에서 단지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정도로 진행되었고 이후에 즉시 일을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맡은 일은 어렵지 않았고 컴퓨터 본체 뚜껑을 덮는 작업이었습니다. 손목이 조금 아프긴 했지만 간단한 작업이기에 버틸 만했다고 느꼈습니다. 이처럼 한 달 동안 연이어 쉬지 않고 일하며 받은 월급은 남편에게 완전히 전부드렸습니다. 전해준 바가 있어. 여보, 이것 받아. 내가 공장에서 번 돈이야. 많지는 않은데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다. 뭐, 당신 그동안 봉사활동 다닌다고 매일 나간 게 아니라 공장에서 일한 거였어. 지금 봉사활동할 상황이 아니잖아. 남편이 힘들어서 잠도 못 자고 일하는데 내가 누구를 도울 수가 있어? 여하튼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 벌어왔어. 이거 받고 힘 좀 내고 어깨 펴. 당신 사업이 다시 잘 될 때까지 도울 테니까 날 봐서라도 힘내. 제가 털털하게 남편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던 그가 눈물을 흘리며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여보, 고마워. 나 요즘 정말 힘들었는데 당신이 이렇게 도와주니까 힘이 나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평생 나를 믿어온 당신을 위해서라도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여보, 사랑해. 얼씨구, 돈 봉투를 주면 사랑해라는 말이 절로 나오나 봐. 의차, 그만 울어. 너무 울면 꼭 어린아이 같아. 당신은 나보다 어른스러우니까 그래. 나는 여보가 이 정도까지 해줄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
진심으로 고마워. 남편은 나에게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에도 일찍 출근해서 거래처 한 곳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많은 상가를 돌아다녔습니다. 저도 공장에서 같은 업무를 하면서 보냈는데 남편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일하는 것이 기쁘게 느껴졌어요. 코로나가 무섭고 싫긴 했지만 남편과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좋았어요. 몇 달 동안 같은 루틴으로 생활하고 있던 중에 일요일에는 쉬게 되었고 남편은 다시 밖으로 나가 거래처를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함께 가지 말고 하루는 쉬자고 제안했더니 약속을 지키려면 쉬거나 놀기는 사치라며 나가기로 했어요. 여보, 좀 쉬면서 하자고 했지만 당신 같은 식으로 하면 결국 병에 걸리고 거래처를 찾을 때까지 끝없이 헤매게 될 것이다. 당신이 쓰러지게 생겼어. 아니야, 난 괜찮아. 이제 곧 사업이 회복될 것 같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줘. 그럼 다녀올게. 남편은 파이팅을 외치며 힘차게 현관을 나섰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쉬려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처럼 시누이의 집에 가보려고 전화를 했더니 역시나 빨리 놀러 오라고 하더군요. 신우 아들과 딸은 벌써 장성에서 대학생이어서 자취 중이었고 신우 남편은 제 남편처럼 사업하는 사람이라 밖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장 다니면서 못 봤던 시누이를 오랜만에 만나게 됐어요. 아가씨, 오랜만이야. 그동안 집에서만 했다. 지내다가 살이 포동포동 올라왔다. 그래서 나는 돼지가 되었다고 먹고만 있으면서 뱃살이 출렁거려서 그랬는데 올케는 더 날씬해졌다. 요즘 일하다 보니 살이 빠졌는지 봐, 현미야. 50이 넘어도 너무 예쁘다. 너, 반칙이야. 내가 뭐가 예쁘냐, 그냥 아줌마잖아. 어린이들은 학교 잘 다니고 있을 텐데 조카들이 요즘 나한테 연락을 안 하네. 내가 교육 좀 시켜줘야겠다. 정말. 키워준 외숙모에게 연락을 쌩까고 이것도 풀렸어. 조만간 집합시켜서 관리해 줄게. 시누이와 안부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수다를 떠들다가 저녁까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너무 많이 떠들었어요. 이젠 곧 심해부가 올 시간이 돼서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내가 갈게. 다음 주에 또 놀러 올 테니까 잘 놀고 있어. 아쉽다. 현미야, 너 공장 언제까지 다닐 거야? 요즘 오빠 사업 풀린 것 같던데. 풀린 건 아니고 풀리는 중이야.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라 거래처 채우는데 오래 걸리네. 그래, 내 남편 말로는 얼마 전에 오빠가 외제차를 끌고 가는 걸 봤다고 하던데. 난 그 말 듣고 진작 풀린 줄 알았어. 외제차? 에이, 아마 거래처 사장이 심부름을 잠깐 탔나 보지. 어쨌든 다음에 보자. 친구야, 조심히 가. 시누이와 인사를 하고 나왔는데 남편이 외제차를 운전했다는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아있더라고요. 그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잊으려 했지만 이상하게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괜히 남편을 밖에서 보고 싶어졌어요. 발걸음이 자동으로 남편의 사무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매일 집에서만 보다가 밖에서 보려니까 미묘하게 설레는 기분이었죠. 결국 남편 사무실 앞에 도착했는데 안에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한 발 늦게 왔나 싶어서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사무실 안에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아, 오빠 너무 좋아. 몰라. 그건 분명히 여자 목소리였고요. 절정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전율하면서 시누이가 한 말이 다시 머리에 떠올랐어요. 외제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을 봤다는 얘긴데요. 남편이 제게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바로 불을 켰더니 남편과 상대로 보이는 여자가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다급하게 변명했습니다. 여보, 연락도 없이 왜 이렇게 돼버렸어? 이 사람은 우리 회사의 새 직원이야. 방금 전까지 정전이라서 가만히 앉아 있었어.
그런데 당신이 불을 켜니까 이제 그 갈피 한 명이라고 하는 거야? 정전, 내가 그걸 믿을 판에 보이나 그 여자의 신음소리는 아주 명쾌하게 들렸어. 방금 그 짓거리 한 거야? 언제부터야? 전년이랑 바람 피웠는지 언제부터냐고. 왜 그래, 여보? 흥분하지 마, 진정해.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 테니까. 나는 당신이 힘들까봐 공장에서 돈을 벌어 보태주고 있는데 내 마음을 이따위로 짓밟아 내 믿음을 이렇게 배신해도 되는 거냐고 이래? 몹쓸 자식아. 남편은 제가 화내는 걸 가만히 듣다가 얼마 안 돼 피식거리며 희죽거리더군요. 반성하는 기미 따위는 개나 준 모양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걸려버려 말았네. 그래, 맞아. 이쪽은 나와 사귀는 사람이야. 30대 초반이고, 어때? 죽이지 뭐. 지금 나한테 그 여자를 자랑하는 거야? 이런 개 같은 자식.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도 거짓말이야. 괜히 밖으로 돌려고 만들어낸 개굴 아냐, 말야. 그걸 이제 알았어. 내가 이 여자하고 살다시피 해서 핑곗거리가 필요해서 괜히 힘든 척 좀 한 거야? 사실 나는 코로나가 터져도 아무렇지 않게 잘만 굴러가고 있었어. 여보, 왜 이렇게 열불내고 그래? 난 당신이 곰처럼 멍청하게 돈까지 벌어다 주면서 속고 있어서. 스릴 넘치게 바람을 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더 이상 3D는 바람을 쐈는데 안 돼, 그렇게 생겼더라. 그때 남편의 비아냥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을 세차게 후려쳤어. 그가 바닥에 넘어지자 옆에 있던 상간녀가 강하게 펜싸대기를 날려 시전을 해버렸어. 남자 새끼는 내게 공평하게 맞았는지 불공평했는지 동시에 내게 덤벼왔어. 남편이 내 양팔을 붙잡고 상간녀가 내놓은 따귀를 때리자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어. 무릎으로 남편의 배를 걷어차 넘어뜨리고 상간녀의 손가락을 잡고 이빨로 물었어.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상간녀가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어. 아 저기요, 아줌마, 이것도 내 손가락이잖아. 부러질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결코 입을 벌리지 않고 꽉 깨물었어요. 그 사이에 급소를 맞은 남편이 회복되어 다시 일어서려고 했어요.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구두굽으로 낭심을 한 번에 더 걷어차 버렸죠. 그래서 그는 다시 그곳을 부여잡고 바닥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상간녀 손가락은 여전히 내 입안에 있었고 제발 놓아달라고 탄원하는데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개처럼 그냥 씹어 먹어버릴 기세로 끝까지 물어뜯었습니다. 상간녀가 거의 소진되려 할 때 손가락을 입에서 놓아줬어요. 두년 애가 바닥에 쓰러져서 고통스러워하는 표정을 지었는데 남편이 결심의 말을 한 것 같더군요. 이런 짐승 같은 무식한 여자를 고민 중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정한 곰탱이는 따로 없군요. 그 남편은 그곳을 떠나고 연약한 여자 손가락을 깨물며 개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 같은 여자와는 하루도 못 살아 이혼하려고 해. 이혼 얘기를 왜 당신이 꺼내나 했더니 소송에서 완전히 물리적인 공격을 받게 만들겠다고 말했어. 당신이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사람인지 드러내서 완전히 쓰러지게 만들어주겠다면서 당신의 거래처에 소문을 내서 망하게 만들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가능할 것 같다며 너희가 바람피는 증거가 있다고 말하고 있네. 요즘에는 직접적인 증거 없이는 인정되지 않는다더라고요. 그냥 내가 1억을 주겠으니 그걸로 떠나라고. 20년이 넘었는데 꼴랑 1억 원밖에 내가 소송해서 당신의 재산 절반 이상을 앗아갈 거야. 그동안 사업으로 번 돈을 싹 다 빼앗아 줄 테니 내가 그렇게 하면 후회할 거야. 내가 소송 걸면 정말 크게 후회할 거야. 내가 한 푼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위자료를 내게 만들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어. 나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유통업을 하면서 알게 된 것달리와 양아치들이 얼마나 많이 알게 된 줄 알아. 널 다치게 하고 싶지 않다면 1억 받고 물러나. 남편은 왜 그렇게 당당한지 소송하면 도리어 내가 위자료를 내게 만들 것이라고 하더군.
그래서 전 마음대로 해보라는 말로 마감하겠다. 2년 만에 뒤늦게 사진을 찍었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갈 곳이 없어서 한 모텔에서 잠을 잤습니다. 공장을 계속 다닐 이유가 없어서 바로 그만둘 것을 결정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어요. 제가 들이민 사진이 불륜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며 다른 증거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제 뒤를 밟도록 사람을 붙여놨지만 이미 제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눈치채고 있어서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잘도 벗어나더라고요. 나중에 상간녀와 함께 길에서 손을 잡은 사진 한 장만 발견했는데 그것 또한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증거가 약하긴 하지만 자신이 판사를 설득하는 말을 해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편에 서게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게다가 20년 이상 세월을 같이 살았으니 남편의 재산의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30%까지는 받아낼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해줬어요. 일단 남편의 재산을 받고 이혼 후에 다른 복수를 해줄 계획이었죠. 재판까지는 4주가 남아있어 긴장한 채 모텔을 전전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게 된 소식을 신우이에게 전했습니다. 아가씨, 진영아, 나 이혼할 거야. 뭐라고 이혼을? 왜 갑자기 오빠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거야? 응, 아주 큰 잘못을 했어.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날 협박했어. 합의 이혼하지 않으면 변호사 팀을 꾸려서 위자료를 100억 주겠대. 그 인간, 그렇게 바닥인 줄 이제 알았어. 20년 넘게 속고 산 기분이라고 제가 세세히 털어놨더니 신우이가 크게 놀라며 그게 진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몇 번을 되풀이하며 눈물을 흘렸더니 그제야 제 말을 믿어주는 눈치였어요. 오빠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아. 착한 놈인 줄 알았는데. 다른 개자식들과 똑같네. 이 자식,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현미야, 내가 그 자식 반쯤 패널게. 아니야, 패주는 건 실컷 해줬어. 이제 남은 건 그 자식한테 정당하게 많은 위자료 받는 거 하고 사업 망하게 해주는 거야. 그거면 내 복수는 끝나. 어때? 아주 소박하지? 그래, 너무 소박하다. 나 같으면 아주 그냥 알거지로 만들어서 노숙자로 만들어야 속이 편하겠다고. 현미야, 내가 도와줄까? 그 자식에 대해서 좀 알아봐줘. 아니야. 나한테는 원수여도 너한테는 하나뿐인 오빠잖아. 내가 나 때문에 괜히 힘들어지는 거 싫어. 난 오늘 친구로서 이혼하겠다는 걸 전해주려고 온 거야. 진영아, 내가 이혼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친구로 남을 거야. 신우이이자 절친인 진영이는 안아주며 내가 당연히 제 친구로 남을 것이라고 했고 바란대로 위자료도 받아야 하고 복수에도 성공해야 한다고 조언해줬어. 재판까지 남은 4주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어. 마음이 급하고 초조해서 잠을 거의 못 자서 하루가 아주 길게 느껴졌어. 마음이 복잡해서 어딘가에서 힘을 받고 싶은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다니던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나갔어. 다시 나왔더니 함께 봉사하던 분들이 왜 이리 오랜만에 왔느냐며 반가워해 주셨어. 그때부터 긴장이 풀리고 아이들을 돕으며 복잡했던 마음이 해소되었어. 청소를 하고 아이들의 웃음을 보고 나서야 편한 마음으로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웃음이었죠. 다시 보육원 봉사를 시작하니 매일 아침만 되면 아이들이 생각나서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보육원을 향했습니다. 나이를 초월한 우정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꼭 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봉사를 하며 느낀 것은 쟤처럼 치유하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 남자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저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하고 있는 도중에도 그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옆에 와서 설거지를 도와주신 후 청소를 하러 방을 돌고 있으면 제 뒤에서 걸레질을 하며 붙어 다녔습니다. 사실 조금 불편했지만 같은 목적으로 봉사하러 온 사람에게 붙어 다니지 말라는 조언을 하기가 좀 그랬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며칠 뒤에 갑자기 나를 짝사랑하고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눈, 코, 입을 확대하며 크게 놀랐어요. 즉, 저를 좋아한다는 거죠. 이러지 마세요, 어른. 여기는 봉사하는 곳이라 이성 만남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말 안 들려도 내 뒤를 따라다니지 마세요, 현미 씨. 저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아요. 봉사하러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현미 씨에게 사랑에 빠졌단 말이에요.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서 확실하게 못을 받기로 했어요. 저는 유부녀거든요. 괜히 이상한 상상하지 말고 그만 떨어지시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미옥이 아줌마한테 들었는데 현미 씨가 이혼한 여자라고 하던데요. 네, 그 아줌마한테 저에 대해 물어봤어요. 이봐요, 제가 확실히 말할게요. 전 아직 이혼하지 않았어요. 소송에서 3주 뒤에 재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아직 유부녀란 말이에요. 당신이 다시 이렇게 꾸밀 경우 보육원 원장과 봉사자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 정도면 이해하고 떠날 줄 알았는데 그 남자는 나를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했어요. 현미 씨, 이혼 소송 중이건 이혼한 것이건 무슨 차이인가요? 외로운 남녀가 만나서 어떻게 지내든 무슨 문제인가요? 아, 그래요. 소문내라고 해주세요. 제가 붙어서 귀찮게 군다고 큰 소리로 짓거려 주세요. 하지만 그래도 난 현미 씨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날 사귀어 주세요. 아우, 진짜 짜증나게 하시네요. 왜 말이 통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쪽은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혼한 여자라 해도 관심 안 가져요. 스타일이란 것이지요. 정신을 차리고 집에 돌아가 발을 닦고 자빠져 주무세요. 어떻게 눕겠다고 하시나요? 그러나 어떻게? 저는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는 것이 제 좌우명일 뿐이거든요. 전 현미 씨 포기는 결코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아서 몸을 다른 곳으로 피해버렸습니다. 봉사자들이 많은 곳으로 가니 다행히 말을 건 저를 발견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아직 그 정도의 용기는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봉사자들과 붙어 다니면서 그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고 싶다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육원으로 일찍 나가서 청소를 하거나 자비를 하면 제 뒤를 쫓는데 따라다니며 계속해서 귀찮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대화에 나의 마음은 그 사람에게 넘어가는 대신 더 화가 났습니다. 제발 봉사활동 중에 헛소리를 그만하라고 요청했지만 몇 주 동안 매우 적극적으로 나에게 다가와서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 재판 이틀 전에 그와 포기한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포기했는지, 다른 여자를 만나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보육원에 나오지 않아서 나는 안도했습니다. 따라서 그 이틀 동안은 어떤 부담도 느끼지 않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여 봉사를 하였습니다. 그 후 대기하던 이혼 재판의 날이 밝아졌습니다. 변호사를 먼저 만나서 어떻게 말하고 손짓을 할지 연습했어요. 최대한 예에 바르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말투를 코칭받았죠. 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돼서 남편과 함께 들어왔는데 변호사 4명과 함께 들어온 것을 알게 됐어요. 어떤 판결을 할지 모르겠지만 당당하게 대응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먼저 남편의 외도 사진을 제출하며 열변을 토로했어요. 이 확실한 증거가 아니어서 판사를 설득하려고 목소리를 높였죠. 그러자 판사께서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다른 증거가 없느냐고 물으셨고 남편 측 변호사의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가 말도 안 되는 사진을 손에 들며 어쩌라더군요. 제출하자마자 제 외도를 주장했어요. 그 사람은 사진을 보여주며 사진 속 인물이 저라고 물었어요. 사진 속 인물은 제가 보육원에서 대시를 받았던 남자였어요.
제가 아이들 방을 청소하고 나오는 모습과 그 뒤로 바지를 축이며 입는 그 남자의 더러운 모습이었죠. 이 상황을 보니 대시를 받았던 남자는 남편이 알아서 보낸 사람인 것 같았어요. 그는 불륜을 몰래 저에게 씌워보려는 거였죠. 그런데 사진 속 남자의 표정과 손짓은 모두 더럽게 보였어요. 모르는 사람이 보면 방에서 밤을 함께 보낸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변호사도 잠시 당황한 듯 어리둥절해했습니다. 표정을 지으며 저에게 무슨 상황인지 물었고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쓴 거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저를 믿어주는 사람은 법원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았어요. 판사님마저도 제가 바람피운 쪽으로 확신을 하셨는지 남편 변호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남편이 의도한 거짓된 행동에 한숨을 내쉬고 말았죠. 아무리 토로해봐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으니 거의 포기 상태였습니다. 이윽고 판사님이 판결하려는 순간 법정 안으로 누군가 입장했습니다. 제 시누이이자 절친한 친구인 진영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멱살을 잡고 들어왔습니다. 자세히 보니 보육원에서 나를 괴롭히려고 했던 남자이자 판사님의 손에 든 사진 속 불륜 남자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신유 덕분에 안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가 제 변호사에게 귓속말을 하자 바로 증인 신청을 했습니다. 판사님은 사진 속 남자가 눈앞에 있는 남자임을 알고 받아주셨고 제 뒤에 앉은 친구가 잘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현미야, 제 자식, 우리 오빠의 친구야. 오빠에게 돈을 몇천 빌렸는데 그 돈을 갚지 않으려고 너에게 붙어든 거였어. 그래서 신영아, 이것을 어떻게 알았어? 네, 걱정이 커서 오빠 뒤를 따라가 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히 그 사람이 사진을 건네준 걸 목격했어요. 그래서 그 오빠를 찾아가서 약간 조져주고 오늘 여기로 끌고 왔어요. 어때요? 제가 잘한 거 아니겠죠? 고마워요, 진영아. 그럼 먼저 저 자식이 제대로 증언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증인석에서 남자가 선서를 하고 변호사가 묻는 말에 술술 대답했어요. 남편과 함께 계획을 세웠고 돈을 빌려준 상태라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대로 나에게 접근했다고 말했거든요. 또한 사진도 모두 남자가 꾸며낸 것이라고 진실을 고백했다고 하네요. 그러자 판사님은 언성을 높여 남편과 변호사들에게 매섭게 말했고 제 편으로 서셨습니다. 남을 속이려 하던 그의 의도까지도요. 위자료뿐만 아니라 법정 모독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가 남편의 재산의 50%를 받게 되었어요. 집과 재산 사업체까지 모두의 절반을 받았습니다. 그 돈이 무려 20억이 되더군요. 남편은 그렇게 돈을 잘 벌고 있었으면서 저에게 힘들다고 거짓말을 하고 바람을 피우고 다니더군요. 어쨌든 이혼 판결은 만족스러운 결과였습니다. 신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법원에서 신우이와 나오는데 남편이 뒤따라 나올 때 쌍욕을 하며 발광하더군요. 야, 니녀는 동생이라는 게 오빠 뒤통수를 칠 수 있다. 고 말했습니다. 만약 내가 없었다면 내가 20억을 뺏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해. 미쳤지. 너는 그런데도 내 오빠라고 말하냐? 쪽팔린 짓은 다 내가 다 해놓고 어디서 더럽게 말해? 입 다물고 살아. 그렇지 않으면 더 신이 나게 해줄 테니까 2년 동안 그냥 두고 볼까봐. 야, 나는 이 정도로 섞일 것 같아. 너희들이 어떻게 약 올리려 해도 여전히 건강하단다. 야, 주현미의 돈으로 벽을 똥칠할 때까지 잘 살아봐. 난 냄새나게 굴려줄게. 그자가 한 말들이 거슬려서 나는 그를 세게 한 대 때렸다. 그러자 남편은 법정 앞 계단을 굴러떨어졌다. 내 한 방이 아주 제대로 남편 됐다. 턱주가리에 꽂힌 것이었습니다. 저와 진영이는 깔깔거리며 비웃으면서 쓰러진 남편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가 끝까지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며 패악질을 했습니다.
저 또한 아직 복수할 일이 많다는 걸 말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제 통장에 20억 원의 위자료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 돈을 친정 부모님께 절반을 드리고 나머지는 아파트 한 채를 사고 남은 돈은 저축해놓고 노후를 위해 사용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일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위해 급하게 구한 공장이 아니라 20대 때 하던 캐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건축회사에 입사했는데 처음에는 어려운 일을 주지 않았고 천천히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감을 잡을 수 있도록 간단한 것부터 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출근한 지 4일 만에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새까만 양복을 입은 깍두기 머리를 한 남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전 그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인데 다짜고짜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난리를 쳤어요. 아줌마, 우리 돈 빌려갔으면 갚아야지. 돈을 빌려 호박할 때는 해벌쭉하더니 돈을 갚을 때 되니까 입을 싹 닫고 잠수를 타버리지. 이 씹어먹으려나 당장 돈 내놔. 내 돈 내놓으라고. 이봐요. 제가 언제 당신한테 돈을 빌렸다고 이러세요? 전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요. 이 늙은 아줌마가 난 정신을 잃었나 내가 증거까지 제시해야 해 좋아 보여줄 수 있도록. 깍두기 남자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어 보여주는데 제가 사채를 빌렸다는 가짜 차용증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글씨가 제 필체와 똑같았어요. 그것을 뺏어 들고 어떻게 된 일인지 물었더니 사채업자 놈은 계속해서 제가 돈을 직접 빌려갔으니 당장 갚으라고 주장했습니다. 회사에서 떠들어서 회사 사장님이 경찰을 불러 내쫓았는데 다음 날에도 찾아와서 폭행을 일으켰어요. 연속 4일 동안 깍두기 사채업자가 찾아오자 사장님이 저를 불러 그만 나가라고 하신 후 문제 있는 직원을 둘 수 없다며 해고를 통보했습니다. 그 순간 사채업자가 씩 웃으며 회사를 나가라고 조언했는데 그 후 자취를 감추고 다시 등장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니 전 남편이 복수하려고 섭외한 사람인 것 같아 확신해요. 가짜 정보로 저를 불륜 여자로 몰아넣고 이번에는 가짜 사채를 써서 호빠에 가는 여자로 만들려는 계획인 것 같았어요. 어이가 없어서 경고 전화를 했지만 이미 전화번호를 바꾸어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며칠 집에서 머무른 후 다시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깍두기 사채업자가 다시 나타나 제 일자리까지 빼앗았어요. 경찰에 신고하니 돈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해결하겠다는 책임 회피적인 말만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사기꾼인지 설명해도 가짜 채용증만 보고 꿈을 꾸는 겁니다. 결국 다시 회사에서 해고당하고 백수가 되어버렸어요. 다시 일자리를 찾든 말든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테니 취직을 포기하고 당분간 집에서 지내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창문을 열 때마다 수상한 남자가 서성거렸어요. 제가 창문을 열기를 기다렸는지 제게 웃으며 희죽이더라고요. 남편인지 꿈인지 잘 모르고 무시하고 창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저녁에 편의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창문 바깥에 쌓이고 놈이 골목에서 나타나자 오아 소리를 지르며 놀라서 도망쳤습니다. 놀라서 넘어져 무릎을 까진 나는 남편의 복수가 지나치게 잔혹하다고 여겨져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시누이를 집으로 불러내어 제게 당한 일을 솔직히 얘기했더니 크게 놀랐습니다. 오빠 새끼가 그런 미친 짓을 했다니 완전한 놈이네. 사채업자를 고용해서 무고한 사람의 회사를 망치고 집 앞에 사람을 두어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다니. 현미야, 내가 그 자식에게 복수한다고 했잖아. 왜 아직도 마음을 두고 있니?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뭔가 나와야 복수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현재 내 상황을 봐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무서워서 그러자 시누이가 내게 도움을 줄 테니까 말했습니다. 똑같이 전 남편에게 사람을 심어보자는 작전을 제안해 주었어요. 그 말을 듣고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긴 했지만 이에는 눈에는 눈이라는 생각으로 시누이의 말대로 전 남편에게 사람을 심어보기로 계획했습니다.
3개월이 흘린 뒤 우리가 심어둔 첩자가 아주 큰 정보를 가져왔어요. 첩자는 남편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하며 회사 장부와 정보들을 훔쳤습니다. 저는 자료를 받자마자 입을 틀어막았어요. 전 남편이 저지른 행동이 너무 추악해서 마음이 괴로워졌어요. 그가 코로나로 인해 거래처와의 연락이 끊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방법으로 거래를 이어나가려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군요. 청취자 중 한국에서 수출된 담배를 낮은 가격으로 들여온 뒤 불법적으로 고가에 판매하는 사례를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몇백 원에 사들여 4,500원에 판매하는 짓이었죠. 비슷한 식으로 주류를 사들여 이전보다 낮은 가격에 많은 거래처들에게 판매하여 이윤을 얻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돈을 쉽게 벌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군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우이를 찾아가 경찰과 국세청에 신고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 날 남편의 회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저와 신우이는 그의 회사 앞에 주차를 했습니다. 해두고 상황을 지켜봤는데 전 남편은 쇠고랑을 차고 나왔어요. 그리고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와서 회사에 있던 컴퓨터와 창고에 보관한 불법 수입한 담배와 주류를 챙겨 나왔습니다. 전 남편은 구속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비싼 변호사를 구했지만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증거가 넘쳐나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재산은 몰수당하고 징역을 선고받아 알거지가 되어 시궁창 속에서 살게 되었지요. 저는 쾌재를 부르며 얼마 뒤에 전 남편에게 면회를 가서 실컷 비웃고 조롱하기로 했어요. 그이는 제 면회를 받아주었고 곧 유리 너머의 감옥에 수감된 전 남편을 만날 것입니다. 다시 본 결과 이해가 되지 않아 번역을 요청합니다. 당신을 놀래킨 것 같아서 미안해요. 최소한 당신의 재산에 손대진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날 이렇게 패가망신하게 만들어 놓고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너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내가 출소하면 계속해서 괴롭힐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러나 지금은 사람을 데려와서 날 괴롭히겠다고? 돈이 없어 보여? 당신 전 재산이 압수당했다며 불쌍해해. 감옥에서 콩밥을 맛있게 먹고 5년 후에 출소해서 바닥을 긁으면서 살아봐. 그때가 되면 다시 괴롭힐 거니까. 제가 실컷 조롱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자 전 남편이 면회실 유리창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지랄을 피우다가 교도관들이 나타나서 남편을 붙잡고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그때가 바로 전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었죠. 작년에 감옥에 갔는데 앞으로 4년 뒤에 사회로 나오겠네요. 그 후 복수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멋지게 다시 취직하게 되어서 평일에는 직장에서 근무하고 주말에는 보육원에서 봉사활동을 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나 최근에도 누군가가 짝사랑한다며 따라다녔어요. 전 남편이 설치한 사람인지 이전에 나에게 다가온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지 그 답답한 면을 느꼈어요. 좋아하는 남자에게 불타는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시는 게 나에게 정말 안타까웠어요. 박광정 주현미, 진심으로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만 좀 그러세요. 도대체 누가 시킨 건가요? 제 전남편이 시켰다고요? 누구를 바보로 알고 계셨나요? 왜 이번에는 날 꼬셔서 재산을 털으라는 임무를 받았나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현미 씨의 전남편인가요? 아, 이혼하신 적이 있었군요. 이해했어요. 연애로 인한 상처가 있었군요. 맞아요. 나이가 50대니 그럴 만한 일이겠죠. 네, 여기서 20년간 일했다고 하셨죠? 그러면 제 전남편이 보낸 사람이 아니신가요? 현미 씨, 제 아까부터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하나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현미 씨의 재산을 털어먹는다는 말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대형마트 앞에 있는 사장님이에요. 돈이라면 똥을 닦으며 써도 아무 문제 없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저를 만나주세요.
제가 잘못된 이해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도 확인하려고 보육원 원장님께 물어보니 확실히 선량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대형마트를 2개나 운영하는 부자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편과는 관련이 없는데도 제가 아직 남자를 만나 준비가 되지 않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광신이 굉장히 심해요. 봉사자들 사이에서 제가 인기가 있다는 소문을 내었더라고 해요. 그래서 봉사자들 모두가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씨와 잘해보라고 조언해줬는데 이혼을 경험한 저로서는 총각인 남자와 어떻게 만날까 고민했지만 광정 씨가 선한 모습을 많이 보여줘서 언젠가부터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심에도 불구하고 광정 씨가 함께 식사하자고 제안하자 덥석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이 광정 씨와 제가 사귀기 시작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정 씨와 저는 현재 열정적으로 연애 중입니다. 둘 다 50대이지만 청춘을 잊지 않고 매주 멋진 데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한편 소식을 들은 신우이가 축하 파티를 하러 우리 집에 방문해 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이 여우 같은 집에 우리 오빠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연애를 하고 있대요. 진영아, 나도 만날 생각 없었는데 그 남자가 계속해서 내 뒤를 귀찮게 쫓아다니잖아. 외모도 멋지고 성격도 매우 착해서 사귀기로 했어. 야, 나 아직 예쁘긴 한가 봐. 아주 비행기를 타고 있구나. 그래, 이 기집애야. 너 예쁘다. 됐냐? 그래서 신우이는 진심으로 저를 축하해 주셨고 계속해서 친한 친구로 잘 지내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은 이렇습니다.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제대로 된 배신을 당한 한설인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잘 들으셨을지 몰라요. 전 남편이 출소하면 어떻게 살지 끝까지 지켜봐야겠어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0대 여러분, 파이팅 하시고 안녕히 계세요.